추석 이후 여야의 대권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을 달군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와 이에 따른 민심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야 의원들이 오늘 통화에 본바라는 공통적으로 체감한 추석 민심, 바로 민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새누리당은 민생 안정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이 추석 민심에 대한 여야의 다른 분석,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입장차가 다르다는 거죠. 처지가 다르고 한쪽은 공격하는 쪽, 한쪽은 방어하는 쪽. 정부 여당 새누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경제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해온 이런 구조조정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지진, 이 모든 것이 정부 여당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어막을 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치권에서 우리가 야당도 여기에 협조해서 딴지거지 말라, 이런 정치 공세를 하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통제하는 어떤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여당에 대한 실정을 공격하고, 정부 여당 똑바로 잘해라, 우리 민심과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어떤 정당 정치의 구조적인 형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의 그런 이번 추석 민심을 전하는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 교수님, 이번 추석 민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민생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 경주 지진 사태 때문인지 안전에 관한 우려와 걱정거리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잠룡들이 경쟁적으로 경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 민심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안보라는 것이 사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질병이라든가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내부적 요인으로부터 이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안보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잠룡들은 어떻게 하든 그런 어떤 불안정한 심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필한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주민들도 지금 상당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지진 났을 때 저도 느껴봤지만 이렇게 굉장히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중요한 정치인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봐주면 사실은 더 안도감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안보의 어떤 화두를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나홀로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긴급하게 지진 관련 당정 회의도 개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행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것인데, 그런 문제들의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해 왔던 것이 이정현 대표의 몫이었는데, 지금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즉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콜레라 균이 있는 거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지진이 났던 경주 거기다가 마장동까지 이 민생 행보를 쭉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정현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이제는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정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의 리더십을 좀 보여줄 때는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하고 원외 정당인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이 민주당 창당 61주년이라고 하는데, 이 추 대표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는 전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통합의 배경, 장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미애 대표하고 김민석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사실상 그 직전까지 같이 정당 생활을 했던, 그리고 우리 이제 김민석 대표와 같은 경우는 한때는 잘 나가는 정치인이지만 또 그동안은 굴곡의 정치인의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됐는데, 정통 야당의 맥을 이은 것이 1955년 9월에 창당한 해공 신익희 선생이 만든 민주당입니다. 물론 정통 야당의 어떤 당명은 민주당과 신민당이라는 이런 두 가지가 커다랗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공 신익희를 오늘의 어떤 김대중 대통령의 법통을 이어간 야권의 정통적인 그런 정당으로 봤을 때 이 이름을 김민석 대표가
탈당하면서 사실은 뭐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은 6개 시도당과 당원은 9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미니 정당이거든요. 이 미니 정당인데 이 김민석 대표를 이렇게 끌어안는 것은 물론 지금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그 당원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통 야당이라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당명을 지금 더민주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명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물론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통합된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추미애 대표와 김민석 대표는 과거에 같은 정치, 같은 구민주당에서 같이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궁합은 맞을 수 있지만, 앞으로 대선 국민에서 문재인 대표라든가 과거 열린우리당 세력들과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야당은 통합했다가 다시 분열되는 역사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대선 때만 되면 민주당이라는 이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의 이름, 이것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 선거가 끝나면 다시 분열이 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통합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항구적인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 추 대표가 통합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외 정당인 민주당 외에 추미애 대표가 또 새롭게 품에 안을 그런 정치 세력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마포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민주당이 이제 통합을 한다 그래서 뭐 정치적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플러스 정치를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이것이 계속 지속화되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아무래도 뭐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최종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런 행보를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많은 일종의 이제 민주, 개혁, 진보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그런 통합체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노력의 시작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어떻게 보면 야권 통합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권 잠룡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장 교수님. 네. 여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모두 이번 지진과 관련한 안전 대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배경 역시 민심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겠죠? 민심 다른 말로 하면 표인데요. 표는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 캠프를 차리고 선거운동할 때도 보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표를 갉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권 잠룡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반기문 어떤 그 큰 이슈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 반기문 대세론이 지금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차기 또 다른 잠룡 김무성 대표라든가 남경필 원희룡 지사 같은 이런 분들이 존재감을 지금 내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반기문 지금 대세론이 피어오르면서 내년 6월, 7월까지 반기문 대세론이 계속 가면서 반기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각 언론에서 그리고 뭐 각 정당에서 비판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분석을 계속하면 다른 잠룡 후보들이 존재감이 저는 상당히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기문 대선 후보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잠룡들이 안전이라든가 안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정지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자신들의 입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다급한 그런 잠룡들이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귀국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여권 잠룡들로서는 반기문 대세론을 넘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정지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뭐 차원에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뭐 대세론을 넘을 수는 없을 네. 겁니다. 지금 어차피 정치는 여론을 지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3%, 4%고 20%가 훨씬 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어떻게 대선에서 막판에 반기문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로 나온다면 반기문과 대항해서 같이 경선을 주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네. 역시 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경주를 찾아서 안전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배경을 놓고 수도권의 지지세는 확고하기 때문에 PK 지역의 세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반기문 총장이 뭐 TK와 충청권을 합치는 또는 이런 상황에서 따라서 지금 우리 문 전 대표 같은 경우 PK를 더 강고히 해서 수도권과 연결함으로 해서 뭐 지지세를 확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공학적 접근도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가 4.13 총선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이미 교차 투표까지 하는 전략적인 어떤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경주를 간 것이 꼭 어떤 PK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원자력 문제라든가 뭐 이런 안전도의 문제 우려 뭐 이런 걸 부식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있지만 당연히 어떤 대권을 넘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가서 국민들을 아우러야 되는 그런 책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그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호남 민심은 안철수 전 대표로 고정된 대선 후보보다 역동성 있는 판을 원한다.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 이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제3당이라고 해서 4.13 총선 끝난 직후에는 환호성을 올렸지만 막상 국회가 개헌되고 대선 국면에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없다. 더민주가 호남 지역을 지금 역으로 지금 해서 치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텃밭도 수성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고육지책으로 안철수라는 이런 대선 주자 한 명으로 지금 묶여 있다 보면 국민의당의 호남 수성도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형상 타파하지 않으면 대선 국면을 지나면서 국민의당 입지가 훨씬 더 좁아질 가능성이 많고 혹시 있을 야권 통합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도 경쟁력이 있는 국민의당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손학규라든가 제3의 후보들이 지금 국민의당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손학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년 대선 국면에 반드시 후보들 간의 어떤 이합 집산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야권 통합 지형이 반드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들어가는 것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호남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지지계층 이것이 훨씬 더 점점 더 좁아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를 뺀다면 잘 떨어지는 않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국민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역동성 있는 판을 벌이겠다. 이 의미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입니다. 정권 획득이라는 것은 그 정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없다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더민주는 지금 문재인 대표라는 이런 대선 후보가 잠재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고 보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반기문 대세론이 해서 이게 점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에 반해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아주 협소한 지역 그리고 거기에 안철수 후보라는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안철수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역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마지막에 또 더민주를 지지선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끝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15%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당 지지율이 마지막에 가서 25%를 넘으면 이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점점점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선 주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다양한 후보들이 후보군을 형성해서 경쟁 구도로 감으로써 이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네, 역시 그 다양한 후보들 같은 경우와 맞물려서 얘기되는 것이 역시 제3지대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정의화 전 국회의장하고 손학규 전 고문 회동도 있었고요. 이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세판 짜기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한다는 건 전제가 사실은 개헌에서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차기 주자들이
임기의 조정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먼저 필요 조건이고요. 또 하나가 이 개헌을 하려면 동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수용하느냐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아직도 모호한 상태에 있고 심지어는 현 대통령은 거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동력을 받긴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승자 독식의 정치 체제라든가 경제 민주화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헌과 헌법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에 얼마만큼 국민들이 동의하느냐가 사실은 개헌을 연계로 해가지고 뭐 제3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필요성이 있는 정치인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정의화 전 의장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나가서 새로운 지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힘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어떤 비중감 있는 인사들 예컨대 국민의당이 뭐 이쪽에 제3지대로 다 온다거나 뭐 그래서 제3지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국면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뭔가 친박의 중심에서 뭔가 정치를 시작하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는 지금 반 총장이 들어와서 상당 기간 동안 뭐 이 무소속으로 남는다거나 뭐 이런 기간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제3지대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얼마만큼 힘을 받느냐가 제3지대를 충족시켜주는 조건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제3지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개헌을 논외로 하더라도 제3지대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대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3지대가 과거에 소수 정당이라든가 소수 후보자들이 제3지대를 이름을 걸고 지금 마지막에 했지만 결국은 양자 대결로 가는 것이 우리 정치 그동안 대선 판도의 어떤 형식이었는데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이용해서 집권에 이용해 왔고 정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개헌 논의는 다시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집권 1년 후가 되면 다시 나오는 것이 개헌인데 과거에 우리 DJP 공동정권 마찬가지로 내각제를 고려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DJP 공동정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역연합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고리가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리고 YS 3당 합당도 마찬가지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3당이 합당을 해서 정권을 창출한 거죠. 그러나 정권이 끝난 다음에 JP는 두 번 다 팽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훨씬 틀리다. 대통령이 되면 이미 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개헌론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이것을 주도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아니고 제3지대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찻잔 속의 태풍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의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방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사실은 북핵이 실험이 되면서 안보 위기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확산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일종의 초당적인 어떤 의원 외교가 결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 쪽에 봐서는 추석 밥상에다가 반 총장의 어떤 이슈가 부각되는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미국에 가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고 이 어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미 동맹의 어떤 변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약속을 받아내고 또 반 총장을 만남으로 해서 유엔에서의 어떤 역할 뭐 그런 것도 이제 협력을 당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갈등과 대결로만 바라봤던 그런 어떤 여야 관계가 굉장히 초당적인 어떤 협력의 장면으로 전환이 됐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돌아와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끝까지 계속 갈 가능성은 좀 드물지만 어쨌든 이번에 방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초당적 외교였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석 민심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국 현안들을 장성호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